저는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발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4월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한국에서 대유행하고 있을 때였고요. 6월쯤에 이제 이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두어 달 지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코로나의 어떤 이 효과들이 교육 분야에도 있겠다, 이런 짐작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뭐 연구물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내용들, 사설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 또는 고령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논의 속에서는 전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번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코로나 지금 코비드-19 2019년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약이 없고 그냥 백약이 전혀 무효한 상태다. 앞으로도 백신 등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계속 감염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가장 처음에 느슨했던,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움직였던 중국이죠. 중국 경우는 팬데믹 현상이 확대일로를 걷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역을 봉쇄하고, 심지어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에 출입구를 아예 용접해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단검사, 굉장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D 그림이죠. 저거는 프랑스의 사진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제 휴교령, 그리고 가게 휴업령까지 다 조치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휴업령이 내려지는 그날 밤에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앞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우리 오늘 만끽하자 하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프랑스에서 위험하다는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휴업령 직전 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상점 가가지고 물건을 확 사재기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인 위험으로도 다시 작동을 합니다. 맨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얘기죠. 일본은 완전 모르쇠 정책을 핍니다. 그 감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이라고 우리도 그냥 넌지시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책 대응이 있었고요. 사실 효과적으로 본다면 봉쇄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봉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려를 합니다. 전체주의적인 방식이다. 개인이 완전 없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D 형식, 프랑스처럼 하는 것은 그들이 유럽에 갖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전통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공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한국은 그 두 개가 적절히 섞였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약이 없으니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의 몇 달간의 경험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한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예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동이 변화합니다. 소매, 여가, 식품, 의약, 공원 쪽은 사람들이 이제 좀 밀도가 낮은데 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대중교통, 진짜 이동을 위한 어떤 행동들은 절제한 형태가 나타나죠. 많이 다니지 않고 소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소비 지출도 급감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이제 1사분기, 올해 1사분기의 그 가운데 그림인데 소비 지출 경향인데요. 전체는 마이너스 6%인데 거기도 그 아래 교육 부문이 있습니다. 4분의 1도 막 났습니다. 4분의 1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교육 부문이 지출이 확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요. 어쨌든 소비 지출이 경제가 급속하게 다운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실업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경제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글로벌 가치체계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 가치체 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 또는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어지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장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들도 허다한데 현대자동차 경우는 부품이 없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무엇이었느냐 초기에 바로 전선 뭉치였습니다. 전선 뭉치는 수작업을 하는데 노동력이 싼 노동비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그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몇만 원짜리 그 전선이 없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못 만드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던 것이죠. 의료 부품은 더 문제가 되죠. 이게 더 심각했었는데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줄 서서 가져갑니다. 급하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를 그냥 낚아채가지고 딴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해적질, 하이제킹 했다는 표현까지도 막 나왔죠.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사회 전체에 그 파장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 사회는 경제를 중심으로 모든 거를 관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얘기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경제도 다른 부분의 지원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교통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회의 움직임은 그래서 각 영역을 골고루 바라보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도 같은 양상 속에서 그 부분의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했느냐를 한번 살펴봅니다. 많습니다. 제일 먼저 좀 전에 언택트 생활이라고 하죠. 비대면, 비접촉 생활들이 이제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일을 하는 데서, 개인 생활하는 데서, 여가 생활에서도 다 언택트가 중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 가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인데요. 시민 사회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아까 프랑스 경우처럼 그 사회에 남들 생각하는 것과 뭐가 문제가 있어. 나만 잘 되면 돼. 나의 자유가 더 우선돼. 라고 하는 순간 이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듯이 거꾸로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남을 배려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정리하고 챙기자라고 하는 양보의 미덕을 같이 보였을 경우 이 사회가 훨씬 더 자유롭게 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이었어?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의문을 던지기도 했죠. 많은 유명한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었어요?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쓰기 목표나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창의성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기저의 의식들을 뒤집어버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쪽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여성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들까지도 나타납니다. 저 그림 이미지 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4월 달에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여성부에서 공개한 코비드-19 대응법입니다. 재택 집안에 있어라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집안에 있을 때 여성들이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라고 포스터를 공개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집안에 있더라도 남편한테 공손하게 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장 차림을 해야만 하고, 화장도 반드시 해서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성은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사회 속에서 여성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전통 문화들, 사회 기저의식들을 그냥 별 반성 없이 드러냈다가 이 사회에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바로 다음날 이 포스터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죠. 또 하나, 모처럼 깨끗해진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매년 초면은 항상 비염, 만성 비염 때문에 쩔쩔맸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기가 지저분한 공기가 거의 다 안 왔으니까요. 이런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는 30년 만에 저기 펀잡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옛날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사태로 그 160km 떨어진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 해가지고 사진까지 돌아다닌 적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시에 하이에나도 들어오고 뭐 살쾡이도 들어오고 사슴이 뛰어놀고 하는 얘기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거기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들도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과연 앞으로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거는 임시 방편이었고 다시 왜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할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이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재택근무의 시대로 갈 거다,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진행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고요.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최근에 한 두어 달 전까지 독일에서는 재택근무, 집에서 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언택트 생활은 이제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저기 위에 그림에서 연두색 색깔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 매출입니다. 벌써 1년 사이에, 19년 2월과 20년 2월 사이에 39%에서 49%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온라인은 불편하고 꺼리고 잘 기술도 익숙하지도 않아서 잘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경기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같이 한번 아까 사회 기저의 의식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했는데, 그 측면에서 또 다른 기준들을 설정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경우 코비드-19가 이제 성공적으로 방역 조치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한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참여의 한켠에는 민폐라고 하는 의식이, 사회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또 한 그 해석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도대체 한국은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참여하느냐? 라고 이리저리 막 물어보고 정리해 본 건데 결국 그 가디언 쪽에서는 민폐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 그런데 그 민폐 때문에 남들을 좀 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더라. 라고 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개인의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인포데믹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듯이 정보를 타당하게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이죠. 5G가 엄청난 그 정보의 확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5G가 코비드19를 확산한다. 라고 했더니 진짜 기지국을 태워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도 문제가 됩니다. 이태원 감염 사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학원 강사였던 건 아시고 계시죠? 그 학원 강사가 왜 자기 신분을 노출을 꺼렸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억압적인 상황들, 그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포용적인 어떤 사회의식이 있는 곳이었다면 이런 정보의 가림 현상은 좀 덜 나타날 수 있었겠지요. 생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환경이었던 것 같았는데 있어 보니까 돌아왔습니다. 잠시나마.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특히 자라는 세대의 그 삶의 방향성들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쇼링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권역화 경향들이 좀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 구조들이 질서들이 다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유형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 만큼 또 노조도 변화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전통적인 강성 노조였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생존이 먼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같이 무언가의 변화를 모색하고 직업 전환을 얘기하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사회 속에서 V세대의 여기서 아까 원종현 이사장님 표현에 따르면 V스퀘어가 됩니다. V스퀘어 세대가 출현할 거라고 보입니다. 기존의 V세대는 버추얼 세대입니다. 가상세대인데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겹친 두 개의 V가 붙는 세대가 나올 텐데 이 바이러스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엄청난 실업난들 그리고 취업난들 속에와 같은 현상을 또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인강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온라인 교육들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은 완전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은 사실상 반년째 중단 상태입니다. 학원들도 급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부문의 소비 지출이 4분의 1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평생교육적으로 보면 학교는 많이 강화되고 있지만 안정화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지금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육이 없으니까 학습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배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온라인에 띄우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동아리를 모임을 갖기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하던 동아리를 온라인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특히 연주 동아리, 공연 동아리들이 온라인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챌린지 형식으로 해서 나 이거 할 수 있다 자랑을 하면서 너 그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이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와 공유하는 그런 학습자 중심의 학습 양상들이, 교육 양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코비드-19가 우리 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코비드-19가 단순히 학교 교육의 어떤 방식의 개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과 배움은 삶에 근거하고 있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을 같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학습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정보와 관련된 알을 위한 학습,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학습, 또 우리 같이 시민사회를 형성해가는 공동생활을 함께 사는 삶을 위한 학습,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을 중시할 수 있는 존재를 위한 학습,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같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에 의한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의 교육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유한구 박사님께서도 NCS를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모델을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모델들은 다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가르쳐야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배워야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지 하는 하향식 모델로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학습자 스스로 상향식 학습을, 그리고 상향식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과연 현재까지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앞으로 완전히 뒤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한다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은 정말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은 사람이 만나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행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온라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과연 교육은 복지 차원이냐? 저는 교육은 복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소위 평생학습 사회라고 표현하는 미래 사회의 방향 전개 속에서는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의 사회적 투자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일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투자로 바라볼 때는 이거 이상을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초, 중, 고, 대라고 하는 학제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세기의 중반까지의 학제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유네스코, OECD, EU,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ISCED라고 국제 학교 인정 표준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초, 중, 고, 대 사이에 비형식 교육이라고 하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하나를 제4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국제 논의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레벨 4에 관한 내용들을 여전히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모형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교육체제 편입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A로 표현됐습니다. 레벨 4 등급이 학습자 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숫자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산업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 공유를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정된 삶의 기준을 위해서 그 삶의 기준을 만들어고 다시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관점들,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은 최근에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학습 뉴딜로서 다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